이어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대한토목학회 47대 회장을 역임하신 연세대학교 김문겸 명예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문겸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널 분들도 앞으로 자리 이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번 그 토론을 진행하도록 도와드리는 김문겸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직을로 왔네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그 발표하신 두 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토론에 같이 해주실 분들을 제가 먼저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그 디지털라이제이션 관련한 기술 교육을 논의하면서 수요자, 공급자 입장에서의 이 관련된 내용들을 토론해서 하고자 하면서 모신 토론자들이 먼저 저 한국교육개발원의 김미란 연구위원님이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토목공학만이 아니고 전체 공학교육에 있어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렌드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을 좀 진행하고자 모셨습니다. 두 번째, 학생, 수요자 입장에서 중요한 그 학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조민호 학생을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이고요. 전 대한토목학회 학생지회장, 작년까지였나요? 네, 작년까지 저희 지회장 해주신 분입니다. 오늘 학생들을 대변해서 선생님들한테 대한 아주 혹독한 질문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동국대 학교 계시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교수님들은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이 교육의 수요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대림산업의 토목사업본부를 맡고 계신 권수영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저희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목기술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대학의 역할, 대학이 해야 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이러한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응해서 대학이 갖춰져야 될 것 준비하는 모습을 저희한테 잘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송준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송준호 교수님께서 우리 그 디지털 기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학회의 역할, 기업의 역할, 또한 또 정부의 역할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실 것으로 토론을 통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오늘 발표하신 황영상 교수님도 지금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 그 테크니컬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중간에는 참여를 못하시고 마지막에 토론이 끝난 후에 저 랩업을 황현상 교수님께서도 참여해서 정리해 주실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김미란 연구위원님 먼저 토론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민호 학생, 세 번째 권수영 본부장님, 네 번째 송준호 교수님 이렇게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로우나 또는 그 온라인 통해서 질문이 들어오면은 질문에 대한 토론을 조금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김영관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황현상 교수님 모시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다 했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김미란 연구위원님께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김미란입니다. 오늘 발표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정부에서도 이 공학교육, 특히 토목교육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굉장히 다양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토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PBL이 되거나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플립드 러닝이 되거나 또는 아니면 액티브 러닝 같은 다양한 교육 방법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육 환경을 갖다가 구축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컴퓨터 공학실이 되거나 또는 아니면 PBL을 운영하기 위한 전용 강의실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과정, 교육 방법, 교육 환경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재정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대학들도 상당히 다양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설계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온라인 학습 그 방법을 갖다 활성화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다양한 어떤 기기래거나 또는 전용 강의실을 구축한다거나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부의 이 정책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플러스 대학의 일환으로 40여 개 대학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에 선정이 되어서 이런 교육과정 개혁, 그 다음에 교육 방법 개혁, 그 다음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해가지고 이 과학기술부라거나 산업부 또는 아니면 기재부 심지어는 보건사회부까지가 5개 부처가 공동으로 해서 디지털 기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어떤 인재 양성 정책들을 갖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정책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집중 양성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 4차 산업혁명 AI 인재를 갖다가 양성을 하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갖다가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이 특징적인 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것은 교육 방법,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에콜 42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콜 42라는 게 교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교과서도 없고 그 다음에 학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선발 과정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에콜 42에 선발이 되면 약 3년 동안 수업을 해서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그 IT 산업계를 이끄는 이러한 분들이 이 에콜 42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이 에콜 42를 갖다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것을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것은 프로젝트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금 이 아리조나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알렉스라는 어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금 굉장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학생의 학습이 되거나 또는 아니면 교수 이런 모든 게 이루어지는 이 알렉스 시스템이라거나 또는 이를 활용한 에콜 42 센터라거나 이런 형태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우리나라에도
설립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갖다 설립을 해서 실제로는 글로벌 핵심 인재를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AI 학과를 갖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산학 연계를 통해서 산업 맞춤형 교육을 갖다 실시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졸업 예정자라거나 또는 아니면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산업 전문가가 프로젝트 기반으로 멘토링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실무 인재를 약 7,000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1,800억을 투자를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 각 부처가 협동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5년에 걸쳐서 이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굉장히 대표적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이 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 과정 설계라거나 또는 아니면 교육 방법을 굉장히 플립드 러닝을 갖다 적용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프로젝트 베이스 어떤 러닝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교수님이 주도가 돼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수님에 대한 어떤 디지털 기술 교육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 이 디지털 교육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학의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그러한 방안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방안을 향후에 이 디지털 기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돼야 될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 대학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해서 디지털 기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방안으로 이게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게 대학 차원의 어떤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는 거의 고등교육이라는 게 자율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법이나 또는 아니면 규정이나 또는 아니면 그런 다양한 어떤 그 법제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교육과정 몇 학점을 이수해라 하는 부분까지가 전부 다 설계가 되어 있는데 고등교육은 이게 없기 때문에 자율을 기반으로 대학 차원에서 이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원의 임용 승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교원의 임용이라거나 승진 모든 부분이 교육보다는 연구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교수님들이 연구 역량을 갖다 강화하기 위해서 논문을 갖다가 제출한다거나 그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시지 학생들의 어떤 교육과정 설계, 교육방법 개선 또는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 하나가 교원의 채용이라거나 또는 아니면 교원의 승진이 전부 다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먼저 교원 역량을 갖다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교원의 역할이라는 게 뭐다라는 부분을 적어도 직무 정도는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 교원 평가 시스템을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의 교육이라거나 학생들의 상담 또는 아니면 교육 방법 개발, 교육과정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원의 승진에 대한 어떤 업적 평가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 교원 역량 개발 프로그램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학 교원의 어떤 그 신입 교원과 중견 교원 또는 아니면 굉장히 경력이 훌륭하신 그런 대학 교수님들의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입 교원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 방법을 연수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중견 교수님을 위해서는 어떤 보직 활동을 위한
다양한 재무례거나 또는 대학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한 교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원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할 때 이러한 연수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학회 차원이라거나 또는 아니면 전공 차원에서 교원의 학습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아니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CTL 교수 학습 센터를 갖다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간에 어떤 컨소시엄을 구축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설계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이 똑같은 교육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학점 인정을 통해서 대학 간 컨소시엄에서 교양교육과정은 A대학이, 그 다음에 전공의 어떤 부분은 B대학이, 그 다음에 C대학이 다른 부분을 담당하는 식으로 해서 학점 인정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대학 컨소시엄이 구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학의 어떤 그 사회적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이를 성과 확산을 위한 어떤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란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토론자 조민호 학생을 모시고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목학회 15대 학생지회 학생회장 조민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 교육을 경험한 것과 그리고 또 이제 건설 산업에서 그 사회 초년생의 바람에 대해서 좀 이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학교에서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매틀랩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했었던 거를 이제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이처럼 매틀랩이나 뭐 옥타브, 뭐 오토캐드를 사용해서 이제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또 문제 해결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요. 좀 이제 앞서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거에 좀 더해서 지금 요즘 드는 생각인데, 이게 너무 이제 구조 분석 쪽으로만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강의가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이제 뭐 건설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프로그램은 아직 학교에서는 다뤄본 적도 없고요. 이제 와서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 그런 뭐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뭐 아니면 뭐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를 여기 와서 들을 정도로 이제 학교에서는 좀 약간 구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런 강의가 훨씬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런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사회 초년생의 바람이 좀 있다면 우선 좀 인프라가 그 디지털 기술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학생 입장에서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강의 자체 수도 많이 적고 강의 수도 적은데 강의도 이제 여러 개 열리지 않는 것도 있을 뿐더러 학교뿐만이 아니라 좀 학교 외부에서 좀 배워서 올 수 있는, 아니면 뭐 정부의 지원이나 뭐 어느 뭐 회사의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외부에서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는 환경이 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아름아름해서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아름아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쪽으로는 이제 좀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여러 가지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지원이 있다면 학생들이 그걸 또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랑 맞는 프로그램을 혹은 이제
내가 가고 싶은 역량을 내가 가고 싶은 직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역량을 좀 더 좋고 좀 더 빠르게 좀 기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든 생각이 들어서 적어봤는데요. 이제 건설교육 분야 특성상 저희는 그 실험실이나 아니면 좀 몸으로 하는 수업이 좀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야는 이제 디지털 혹은 이제 뭐 비대면을 통한 교육이 좀 많이 힘들어해서 학교에서도 지금 실험실을 못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후배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분야 이제 뭐 혹시라도 비대면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비대면 쪽으로 좀 더 많은 강의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미래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험이나 이런 쪽에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측에 뭐 저희 학교를 포함한 다른 학교 측들에도 이제 바라는 점인데, 강의실뿐만 아니라 실험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인데, 제가 이제 뭐 실무는 아니지만 인턴은 아니지만 다른 회사에서 한 6개월 정도 잠시 이제 산학협력해서 잠시나마 이제 현장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느꼈던 게, 내가 배운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내가 배우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배우지라는 말을 좀 현장 관계자분들한테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느끼면서 이제 강의실이나 실습실에서만 이제 연구실에서만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꼭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현장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도 있고 비대면이고 현장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현장을 간다는 것 자체가 회사나 학교 측에서는 안전 부담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현장을 자주 가보고 많이 가보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디지털 교육이랑 뭐 엄청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생의 입장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정도는 이제 바람이 있어서 가볍게 좀 이제 발표하는 자리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조민호 학생이 동국대학만이 아니고 그 전체 학생들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하신 것인 만큼 지금 조민호 학생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교수님들 꼭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 세 번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과 관련해서 또는 기술과 관련해서 대림산업의 권수영 본부장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림산업 권수영 본부장입니다. 지금 김영관 교수님 발표에도 있었고, 저희 우리 학생 대표분에서 발표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토목 분야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밸류 체인이 전체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예. 토목 분야의 밸류 체인을 좀 살펴보면요. 처음에 이제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 그 다음에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이게 수익성이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영하고 유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 토목에서 다루는 밸류 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국내 주요 건설 회사들은 이 중에 주로 시공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엔지니어링사들은 물론 이제 설계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시공 단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 시장 자체는
점점 레드오션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들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시아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그동안의 그 실적들을 가지고 바짝 추격을 해오고 있고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갑니다. 그런데 가격 경쟁력은 저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요. 그러면은 선진국들은 어떤 밸류 체인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 선진국에 있는 그 건설 회사들은, 그쪽 건설 회사들은 기획이나 타당성 검토, 그리고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운영이나 유지 관리 같이 전 밸류 체인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공 쪽은 레드오션이지만 기획이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쪽은 굉장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저희 그 국내 기업들도 점점 이제 투자 사업이라든지 혹은 뭐 운영이나 유지 관리 쪽에 점점 확장을 해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 조달, 계약, 클레임 관리,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춰 나가야지 됩니다. 결국은 이게 발주된 사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역량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옆에 지금 저희가 전시 부스에서 소개드리고 있는 차나칼레도 국내 기업, 저희 대림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의 28개 은행들로부터 파이낸싱을 일으키고 그리고 터키 정부하고 협상을 벌이고 그다음에 또 미가 같은 그 보험회사들을 끌어들이고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대형 사업이 가능했었다고 보고 거기서도 상당한 EPC 수익률을 확보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결국 이런 그 건설 회사가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 회사들 포함해서 설계사도 마찬가지고 건설 회사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레드오션에 집중했던 역량들을 전 산업의 전방과 후방의 산업 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은 아까 우리 학생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기본적인 건설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베이스에 투자, 계약, 그리고 유지관리의 역량까지 얹혀져 있는 그런 토목기술인들을 양성을 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사항들은 지금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건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라는 것들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품셈에 기초한 그런 원가 데이터와 그리고 현장에서 작성돼 있던 그런 수기로 돼 있는 그런 공사 관리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지금 대형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데이터화할 수 있고 또 하나 그렇게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뤄서 프로세싱해서 빅데이터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인재들이 산업에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 그 기술 발전 위해 가지고선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시고 산업혁명에 어떤 쪽으로 좀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지니어링 능력, 금융 계약,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이게 필요하니까 경영이나 법, 제도 등의 관련 분야하고 좀 연계된 그런 하이브리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엔지니어링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하고 비용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부분을 개선을 시키려면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기초학문이 굉장히 탄탄한 사람이어야지만 창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발전을 시킬 수 있다라고 그런 창의성의 기본은 결국은 기초학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IM이나 뭐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들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축적하고 쌓여진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향후에 지금 우리 업무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능력 필요할 것 같고요.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재상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콘크리트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 뭐 대형 구조물들을 해석을 하고 하는 기술은 로마 시대 때서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툴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막 발전하고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거를 산업에 접목을 시키려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디지털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현장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이 뭐 BIM이나 뭐 P6나 여러 가지 툴들이 발전하고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30년, 40년 전서부터 쓰고 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BIM이나 이런 뭐 새로운 툴들에 접속을 시킬지에 대한 그 중간 단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줘야지만 이게 잘못하면 디지털 에디션이 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걸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디지털 기술로 산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면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될 항목이 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추고 어떤 부분을 먼저 바꿔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재 상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주제는 사실 우리 한만혁 회장님 취임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가고 있는 미래비전 2050의 제1주제와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사실 오늘 개회식에서 미래비전 선포하면서 첫 번째 발표에서 김호경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하고 바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들은 오늘 오전에 발표하신 내용도 같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 포함해서 이 가장 중요한 이 변화의 중심은 사실은 대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혁신 또는 개혁 또는 개편 이게 돼야 되는 게 사실 저희 액션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송준호 교수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면이 제 바로 뒤통수에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발표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오늘 황영산 교수님과 또 김영관 교수님께서는 이제 교육 미국의 어떤 상황들하고 또 큰 그림, 또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 그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들을 개발하셨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처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교육의 처음. 그래서 이제 우리 학부생들의 1, 2학년 때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절반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워낙 이 학생들이 이제는 거의 어릴 적부터 디지털 문화와 기기들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을 만약에 시작할 때 붙잡지 못하면 우리 전공에 대한 애착을 갖기 어려워지고요. 그 디지털 교육 자체를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서울대학교 건설항공학부에서 최근에 1, 2학년 학생들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혁신해서 이 디지털 기술을 강화하고 또 이를 통해 더 훌륭한 인재들을 받고 또 키워낼 것인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그 해답을 좀 찾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UC 버클리와 또 스탠포드를 2월에 이제 방문해서
그 학과장님과 또 저희 건설공학부 김용호 학부장님이 이제 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의 유셉 하샤시 교수님을 초대해서 최근에 거기에 커리큘럼이 전면적으로 이제 개혁이 됐다고 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셨는지 좀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좀 이 자료에서는 버클리에서 좀 나눴던 얘기들을 좀 정리해서 오늘 이 포럼에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이 건설환경공학의 이 학부생들을 다른 전공으로 이제 뺏기는 현상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내노라 하는 랭킹, 탑 랭킹의 학과들도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클리 경우에 학부생 정원의 25%가 IT 관련 전공으로 전출하는 상황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참고할 사실은 그 학교에는 전과 전입 전출에 대한 상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 그냥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학부장님인 마크 스테이시 교수님께서 학부생 전체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공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어떤 불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이 건설환경공학이라는 것이 낡은 학문으로 느껴진다, 다이노소어 같다, 이런 답이 많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커리큘럼 상에서 이제 전공을 듣기까지 1, 2학년을 좀 기다리고 3학년이 되어야만 이걸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리큘럼 상에서는 이것을 좀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에 이 학교 전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과목을 모든 신입생들이 필수로 듣도록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1학년 2학기에는 확률 통계를 가르치되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강조된 그런 과목을 가르쳐서 이 통계학이, 확률 통계학이 건설환경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건설환경공학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제가 대학원생일 때 저희 지도교수님과 개발했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1학년 때에 실제 시빌 엔지니어링 건설환경공학 문제를 오픈소스인 IT나 컴퓨팅 툴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는 그런 코너스톤 과목을 도입했다고 저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모두가 캡스톤 디자인 과목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코너스톤이라 하면 어떤 뭔가 구조물을 지을 때 레이아웃을 정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공 지식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툴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 전공 지식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2, 3학년 과목의 전공 지식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과목들을 이제 키스톤으로 여길 수 있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처음에 체험과 또 키스톤의 전공 지식들을 가지고 졸업할 때 이제 캡스톤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건설환경공학의 여러 고급 계산역학 계산 메소드들을 접할 수 있는 과목들을 대거 소개하기로 하였고 또 무조건 이렇게 배리어를 높게 해놓는 것이 아니라 복수 전공과 부전공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건설환경공학의 베이스를 가지고 IT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들은 정보들과 또 현황들 그리고 그동안 우리 학부에서 좀 고민해왔던 것들을 좀 모아서 학부 워크샵, 또 교수회의, 또 학부장단의 노력 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지금 1, 2학년 5과목을 지금 계속 혁신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미 어느 정도 완료된 것이 있고 어떤 과목은 지금 계획만 짜이는 것도 있지만 꾸준히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상단에는 1학년 1학기간 배우는 전공 2과목인데요. 첫 번째는 건설환경공학 입문입니다. 원래는 건설공학 리더십이라는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쳐주고 우리끼리는 좀 교수님들끼리는 스킨십 과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수님들이 신입생들 한 5-6명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밥도 사주고 야구도 보러 가고 이렇게 스킨십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느끼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이 전공의 매력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건설환경 전문가들을 불러서 좀 비전톡 중심으로 여러 세부 분야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개혁을 하고 다음 학기부터 이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현장 견학하면 학생들이 졸업하면 이렇게 우리는 무조건 힘든 일만 하는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다양한 현장 견학 경험을 좀 이렇게 소개해서 미래 기술들이 좀 적용되고 있는 것들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1학년 1학기에 공학 설계 및 CAD라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기존은 그게 요소 설계를 할 수 있는 툴을 소개하는 그런 과목이었다면 이 과목의 이름을 건설환경 디지털 공학 설계라고 바꾸고 CAD뿐만 아니라 BIM, 또 다양한 어떤 컴퓨팅 툴들을 소개해서 건설환경 공학의 전 분야에서 실제 물리적 현상들이 어떻게 디지털 환경에서 모델링이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입문을 하되 디지털 환경을 통해서 입문을 하게 해주는 그런 과목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학생분께서 어떤 밸런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이런 툴들 가르칠 때 전 스케일, 그러니까 어떤 요소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과 설계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디지털 툴들이 있고 실제로 선배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과목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기에는 건설환경 통계학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통계학과에 가서 그냥 기초 교양으로 듣도록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통계학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너무 어렵고 또 이게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우리 학부 내에 건설환경 통계학이라는 과목을 만들었고 원래는 2학년에 있던 과목을 또 1학년으로 또 옮겼습니다. 요즘 워낙 다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 각광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정의는 세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춘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확률 통계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확률 통계를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또 거기서 어떤 인포메이션과 날리지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데이터 사이언스 하면 이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는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만 저는 진정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환경 통계학에서는 건설환경 공학 전 분야에 있는 데이터들을 실제 데이터들을 이 학생들이 컴퓨팅 툴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계속 더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공학 설계는 저희 공대 전체에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과목인데 디자인 비포 날리지라는 컨셉으로 너무 많이 알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어려워진다. 어떤 정신하에 뭐든지 만들어 보라고 했던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꼭 건설환경 공학 아니어도 다양한 것들을 좀 팀 프로젝트로 만들어 봤었는데 아까 그 UC 버클리에 있었던 그런 코너스톤 과목처럼 저희도 한번 이 창의공학 설계를 다양한 오픈소스 툴이나 데이터를 이용해서 건설환경의 프로젝트를 팀 협력 학습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면서 내가 이런 지식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겠구나. 또 이렇게 협력하면 또 이렇게 멋있는 거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좀 개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 학교들에서도 본부나 혹은 공대 이런 데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겠지만 이 과목 역시 저도 학부 내에서 이것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일리노이에서도 이 과목을 컴퓨터 사이언스에 가서 들어라고 했더니 다 학생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딩이 우리 전공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포트라인이나 C 정도로 가르치고 있던 거를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스나 또 머신러닝에 가장 적합한 파이썬 랭귀지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그런 역량을 키우고 실제 건설환경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현재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토론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좀 몇 가지 좀 제언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학교에 있어서는 아마 이런 고민들을 다양한 여러 학교들에서 함께 아마 진행해 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연세대에서도 몰래 가져오신 그 플랜을 저도 이제 봤는데요. 좀 그런 어떤 그 고민들이 함께 좀 나눠지고 또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연대의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그 AI 교육이 이제 강화된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시고 또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학과를 설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학과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요즘 AI에서 또 대세는 AIX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AI 곱하기 경제학, AI 곱하기 뭐
역사학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그 전공 적용 분야들을 찾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AI 학과를 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공 학과들의 AI를 이렇게 접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각 분야에서 다양한 도메인 엑스퍼트들이 AI를 이제 탑재하고 배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업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최근에 학생을 배출해서 이제 여러 회사들에 이렇게 좀 취직을 했는데,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제 건설회사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현장입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그 선두주자들 혹은 그것을 이렇게 개척해 나갈 사람들을 뽑는다는 좀 그런 어떤 메시지를 좀 더 강력하게 전달해 주신다면 학생들이 굳이 다른 과로 전과하지 않고도 이 건설항공학 내에서 좀 그런 꿈을 품고 계속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감히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사전에 송준호 교수님한테는 그 학회와 정부에 대해서 좀 바라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유인물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 하시나 보다 했는데 유인물은 없고 말로 딱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단 토론자분들께서 준비하신 내용들을 발표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발제하신 두 분들 말씀하시기 전에 질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경수 회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마이크. 예, 코멘트. 윤영구 위원장 때문에 끌려와서 보니까 너무 관심이 많아서 제가 코멘트까지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토목공학의 디지털 기술 교육 활성화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제목이 애매하더라고요. 이것이 그런데 아마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여러 분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윤영구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걸 좀 앞으로 좀 체계화 시키는 게 어떨까. 공학 교육, 토목공학 교육이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분야별로 좀 나눠서 거기에 맞는 디지털 교육을 좀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막 송준호 교수가 말씀하신 그 일반 교양 분야에서의 그 디지털 교육, 우리 토목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이 있겠고, 또 하나는 전공 분야에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 교육을 어떻게 스며들게 하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분야가 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 토목 교육을 좀 온라인화 시켜서 학생들하고 디스커션 함으로써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디지털 월드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한 세 가지로 좀 분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일반 교양 분야는 뭐 지금 송준호 교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네릭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프로그램들, 그런 것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사용되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 토목 분야의 특성에 맞는 것을 골라서 적절하게 우리 커리큘럼에 집어넣을 게 필요한데, 또 하나 우리가 좀 검토해야 될 사항은 지금 이미 우리 커리큘럼이 뭐 빈대가 없습니다. 빈대가 없는 데다 이제 이러한 디지털 교육을 좀 집어넣으려면은 뭐 기존의 그 통계학을 디지털 통계학으로 바꾼다든지,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인문 분야에서부터 우리가 좀 디지털 분야를 좀 집어넣자 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교과 과정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한 섹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공 분야에서 이제 디지털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토목의 그 전공 분야가 뭐 지금 5-6가지로 다 분류되고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교수에 따라서 또 이것을 활용하는 정도가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표준화 또는 미니멈 레벨이라 할까, 그런 것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연구 분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교통공학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교통공학에서 그 패키지를 굉장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대학원 과정을 하는데 그 패키지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그걸 시키다 보니까 이놈들이 그 원리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인풋만 집어넣으면 이러이러한 아웃풋이 나온다. 그래서 경우가 달라지면 그거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또 하나는 사회에 나와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관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아웃풋을 결과물로 제출하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만 달라지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역시 이러한 그 기존의 그 전공 분야의 그 상업적인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기술 원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시간에 그것을 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좀 제기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분야별로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번 좀 이 위원회에서 한번 좀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체적으로 그 디지털 교육, 지금 요즘 하고 있는 온라인 같은 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좀 더 효율적인 강의라든지 교육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하나의 연구 분야가 아닐까 해서 그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윤정구 위원장님 뭐 코멘트 하실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저 윤영구 위원장님 비롯해서 저 이 위원회에서 올해 이 포럼 내용들을 리포트화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보완을 아마 하실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말씀하신 것들은 아마 이번 포럼 리포트, 학회 리포트에도 바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 한 번만 더 받을까요? 네, 저 회장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네. 저기 우리 저 좌장께서는 저의 단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선 김미란 그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을 바꾸려면, 그 학생을 바꾸려면 대학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과정, 방법, 환경 등의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 하나 빠진 게 수단이 빠졌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단.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걸 갖춰서, 왜 그걸 제가 수단을 말씀드렸느냐면요. 사실은 학생을 바꾸려면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바뀌셔야 돼요. 근데 교수님이 뭐냐면은 뭔가를 새로운 걸 가르치려면은 본인이 여태까지 배우고 가르치던 것을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그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그걸 바꿀 것인가에 대한 걸 좀 고민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뭐 동영상이나 온라인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콤비네이션한 아까 말씀하신 플립 러닝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미래비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수의 역할이 가르치는 것과 연구하는 것으로 나눠졌을 때, 가르치는 것은 이제 동영상 쪽으로 넘기고, 그 가르침과 관련돼서는 말하자면 질의응답과 토론과 방향 제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축소를 하고, 연구 쪽으로 연구 쪽은 그대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 분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개발원에서 아마 좀 더 그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구체적인 방안까지 좀 지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요구 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뭐 좀 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만 하고요. 제가 얼마나 우리 좌장님 말씀을 잘 듣는지를 이번에 샘플로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김민아 의원님 뭐 답변 짧게. 교육개발원에서는 계속해서 대학의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14년도부터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학부 교육을 넘어서서 대학원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교수님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과 더불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질문은 여기서 예.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마지막 시간은 저희 김영관 교수님과 그리고 황현상 교수님의 마지막 코멘트 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김영관 교수님 끝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현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너무 좋은 얘기, 저는 항상 이런 자리 올 때마다 배우는 게 많아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김미란 위원님 아주 정부에서 또 이런 좋은 고민해 주셔서 너무 학회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뭐 교육 과정, 방법, 환경 관련된 정의도 해주셨고요. 애플 42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같은 그 세계적인 그런 또 고민이 같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고요. 또 무엇보다도 자율 기반으로 대학 교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신 점 저희가 또 감사드리고 또 기대가 큽니다. 우리 조민호 학생 대표님도 또 학생 입장에서 그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좀 지원해 달라는 또 저 마음에 와닿는 그런 좋은 또 의견 감사드리고요. 또 그 비대면 상황에서 이제 실험 실습, 저희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실험 실습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좀 극복해야 되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권수영 본부장님 아주 진짜 하루하루 이 어려운 난국에서 잘 헤쳐나가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밸류체인에서 이제 시공이 레드오션 됐고 결국은 전체 프로세스를 저희가 아우르는 그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은 또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할 일이 있을 것으로 또 생각하고요. 또 송준호 교수님 또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요. 아주 코너스톤부터 레이아웃을 해보고 또 키스톤, 캡스톤까지 이어지는 그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 또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맞춤형 과목 도출, AIX라는 개념도 저 아주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또 우리 전경수 전임 회장님 또 교육 체계화 계속 좀 해달라는 또 좋은 부탁해 주셨고요. 또 한만점 회장님 또 가르치는 것과 연구하는 것의 역할 분담 관련한 그런 정부 정책 좋은 또 제안해 주셨고요.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그러면은 황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겨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참여해주신 분들 관심과 열정이 대단히 인상 깊고요. 저는 지금 미국에 나와 있지만 국내 현업에서 오랫동안 일한 토목인으로서 오늘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아주 기쁘고요. 또 우리 한국의 토목공학 교육 수준이나 디지털 기술을 토목공학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여건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등하거나 오히려 또 앞서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인재들, 또 훌륭한 교육자분들, 또 진취적인 토목인들 여기 많이 와 계신데요. 또 후방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또 여러분들, 그리고 사명감 있게 일하시는 또 정책 관련자분들, 이렇게 잘 조직이 갖춰져 있는 게 한국의 토목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건은 제 생각에 오히려 오늘 말씀해 주신 조언들과 충고들이 어떻게 체계화되고 또 유기적으로 자리 잡는 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목학회에서는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교육계에서는 학생이 갖춰야 될 기초 역량을 확립하고, 또 인증기관이나 정책 기반 쪽에서는 법제화로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또 일관되게 진행되면서 그게 또 문서화되고 체계화되고 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면 토목기술 발전, 또 디지털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주
그 변화가 심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인데 이게 저희들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생각을 구현하는 방식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그런데 잘 따라가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그거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대학이 잘 준비하고 키울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대학이 잘 대응해야 될 것이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학회의 역할이 또 거기에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대학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회가 중심이 돼서 대학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그러한 그 중심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요. 오늘 내용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지만 학회지에 바로 다 정리해서 수록을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팔로우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리포트 해서 연구 보고서가 나갈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기회를 주신 우리 학회장님 그리고 공학한림원 우리 건설인협회 다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 제가 감사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발표 준비를 해주신 두 발제자님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토론자님들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같이 참여하신 분 특히 감사드리고 유튜브에 들어와 계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 마지막 감사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찍나요?